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라. 롯데카드 무브컬처 라이프 사진전. 역사에 각인된 기념비적인 순간. 거대한 존재에 맞선 인류의 도전. 어두운 시대를 밝혀낸 20세기의 영웅들. 삶과 역사가 만난 그곳. 라이프. 생명이란 이름에 담긴 900만 장의 역사. 롯데카드 무브컬처 라이프 사진전. 예술의 전당. 텍스토머 정품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방충망 바꿨어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방충망은 촘촘만 예쁘고 통풍까지 좋아요.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텍스토머 정품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방충망 바꿨어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방충망은 촘촘만 예쁘고 통풍까지 좋아요.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태극기와 십자가의 동맹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는 민주주의를 싫어하는지, 아예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기독교도 민주주의를 지지하는지 답답하고 궁금한 시민들에게 호모 요쿠스의 저자 이병주 변호사가 시원한 질문과 명쾌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박근혜 사태와 기독교의 문제, 기독교인들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도서출판 대장간.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 세계 거의 모든 보도 사진상을 수상했고 북한에서 찍은 사진은 작년 타임즈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 100장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으며 2000년 역사적인 김정일과 올브라이트의 만남,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그 사진을 촬영했던 데이비드 구텐펠더 씨를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제가 여러 상을 받았다고 소개했는데 그런데 퓰리처 상은 7번 후보만 되고 상 못 받았어요. It's very elusive and 참 my mother is 타기가 힘든 상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보도사진상 중에 가장 큰 상 중에 하나인 월드 프레스 포토 어워드 8번이나 받았거든요. 필리처도 7번이나 후보가 됐어요. 그러나 필리처는 못 받았다. well, I'm not sure. I guess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젝트나 그 해를 내가 올해는 상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다라는 것은 질 떨어지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연말이 됐을 때 7번씩이나 떨어지고 나면 올해도 또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긴 하죠. 이게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I guess so. 아마 I mean, the photographs are that have won awards like that are 아마도 이런 상을 받게 되면 아이콘이 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자리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찍힌 사람들이 이런 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불멸의 삶을 받게 된다는 거, 아마도 그런 것이 때문에 이런 상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은 듭니다. 받고 싶은 것으로 정리됐고요. 자, 그러면 포토 저널리스트가 직업인데 포토 저널리스트가 어떤 직업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I guess we have a wide variety. 사실 여러 가지 역할을 저희가 할 텐데요. 저는 이제 그 뉴스 사진을 찍는 걸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한 이런 그 사건들이 생기면 빨리 달려가서 그 사진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야 알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쟁이나 재앙이나 재해가 있는 곳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중요한 일이었고 저한테도 잘 맞고 누군가는 했어야 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쭉 하다가 지금은 약간 지금 포토 저널리즘을 지금 좀 다르게 제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다큐멘터리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인생을 더 깊게 더 심화해서 좀 더 오랫동안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냥 뭔가 분쟁이 났을 때 그 맨 앞에 가서 성급하게 가서 그것을 찍는 것 이상의 지금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여 년간 이제 AP통신의 포토 저널리스트로 활약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사건의 현장, 르완다, 콩고, 시에라리온, 이라크, 아프간, 사고의 현장도 여러 나라가 있을 수 있는데 보면 굉장히 위험한 분쟁 지역이나 아니면 중국의 스탄 지진 혹은 일본 쓰나미 재난 지역, 이렇게 위험한 지역 취재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그게 본인한테 맞는다고 그랬는데, 이런 위험한 지역을 주로 가는 이유가 있나요? I started my career working in Africa because I was 사실 just 제가 아프리카를 처음 학생 때 가게 됐습니다. 그때 탄자니아를 갔었고요. 공부하러 이제 학부학생으로 갔다가 아주 사랑에 빠져서 더 오래 머물게 됐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그때가 이제 1990년대였는데 굉장히 이런 전쟁이나 분쟁 같은 게 여기저기서 쉴 새 없이 많이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진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뉴스 사진사로서 이게 되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진짜 사랑하고 관심이 있던 건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지리
이리적인 지역이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AP에서 한밤중에 걸어가서 야 여기 뭐 생겼는데 갈 수 있겠냐 하면은 가는 그렇게 해서 그런 전화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젊은 그 뉴스 사진사들한테 말한다라는 게 말을 자주 하는 게요. 이거를 갖다가 네가 되게 일을 잘해서 한 번 하면 아마 또 해달라고 계속 전화가 올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해라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렇게 계속 부탁을 받고 아무도 안 가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가라 그러면 잘 가고 갔다가 사진을 갖고 또 잘 살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제 천직이 됐고 제 삶의 목적이 됐고 사람들이 안 가는데 기꺼이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과 뉴스를 갖고 오는 그런 일을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쟁 지역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법이 미치지 않는 상황이 많고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움을 느낄 거고. 근데 이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두려웠던 지역에 또다시 들어가는 이유는 뭔지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야지 한 결심한 후에 다시 들어간 적은 없는지 그럴 때 그 이유가 뭐냐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냐 왜 계속하냐. It's true that every time you go and you have a 물론 갈 때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고 다시는 안 간다라고 맹세를 그 순간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갈 때마다 거기서 내가 발견하는 이야기, 사회 그리고 또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결되고 아 내가 여기에 책임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쪽 방향으로 다 이렇게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건데요. 아마 그 좋은 예가 아프가니스탄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9.11 사태 이후 직후에 2001년에 제가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처음 갔었는데 또 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10년을 제가 보내게 됐습니다. 말은 정말 공포스러운 그런 이제 경험도 많이 했지만요. 또 돌아갈 때마다 아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반드시 전달해야 하겠다는 그 나 자신의 결심도 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이제 위험이나 공포를 닥쳤을 때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사실 잊어버리기 되게 어렵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약간 이제 얼굴이 더 두꺼워지게 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나름의 기술, 이런 데서 살아남는 생존 기술도 생기게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유용한 기술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대가고 이런 데 더 잘 적응하게 될수록 오히려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삶에 다시 더 적응을 못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2011년에 평양에 서양 매체로는 처음으로 AP통신 지국을 열었고 거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걸로 알고 있는데 평양을 처음 간 것은 그 올브라이트가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2000년 그때인가요? yeah in 2000 그때 이제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이제 북한을 방문했을 때 AP 그때 전 AP를 위해서 일했고 그때 이제 평양 궁전에서 그때 그 회담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풀 사진사 그 모든 그 미디어의 사진사를 다 대표해서 혼자 갔었는데요. 굉장히 좀 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색깔의 양탄자, 꽃무늬가 막 있는 양탄자가 있고 벽에는 좀 거대한 막 파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벽화가 그려져 있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 올브라이트 장관님도 좀 이제 초조해갖고 내가 어디 서야 되지 막 이렇게 물어보고 저는 정말 저도 모릅니다 이런 대화를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쫙 열리더니 이제 김정일 이제 그때 들어오는데 정말 이 꿈인가 현실이 정말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누구든지 실제로 김정일을 만난다라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꿈 같은 상황, 현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초현실적인 상황. 예.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영화 안으로 들어왔나, 텔레비 안으로 들어왔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진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그 이후로 북한을 여러 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이나 갔고 그리고 북한을 찍은 사진으로 이제 타임지 선정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 100장에도 뽑혔고 그런데 그렇게 여러 번 간 사람으로서 북한이 다른 국가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사진의 대상으로서? I think between 2000 my first trip with Albright 제가 아마 2000년대 처음 그때 이제 올브라이트 장관이 오셨을 때 같이 가서 2015년까지 50번 정도를 갔었습니다. 50번. 예. 그리고 아마 대부분이 2011년부터 14년 사이에 그 AP와 일을 할 때 그때 대부분 갔었는데요. 아마 매달 갔었고 갈 때마다 10일에서 2주 정도 이제 머물렀었습니다. 다 합치면 1년 이상 머물렀죠. 네. 그래서 아마 근데 이제 제가 저를 그렇게 가고 싶게 만든 거의 집착적으로 자꾸 돌아가게 만든 거는요. 물론 이제 서구인들이 북한에 이렇게 가본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 북한 안에서부터 뭔가를 찍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바깥 세계로 이제 전송을 한 경험이 거의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다.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요. 사진사로는요. 정말 가자마자 그 장소의 어떤 느낌이랄까요? 모양이랄까요? 모든 게 다 사진 찍을 갑니다. 모든 게 피사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외부인들이 어떤 독립적인 시선의 관점을 북한으로 갖고 가서 그 북한이란 사회가 보여진 적이 단 한 번도
소문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태까지 북한에 대해서 알려진 모든 시각적인 기록들, 이미지들은 다 정치 선전의 일부로 일방적으로 북한이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북한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게 처음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먹는 저녁까지도 바깥에서 아무도 이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뉴스거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 저널리스트로서, 그러니까 포토 저널리스트로서 모든 게 다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게 이 사회를 설명하는 퍼즐의 조각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건 참으로 매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에 오신 거는 이제 AP통신과 아니라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작업을 위해서 한국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는 어떤 프로젝트로 왔는지 말해줄 수 있는지, 전체를 다 말할 수 없다면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도. I came here with National Geographic. 사실 제가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피랑 한국에 온 거는요, 제가 늘 오랫동안 특히 북한에서 사진을 찍은 이후로 하고 싶다 했던 그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양쪽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DMZ의 저쪽은 봤으니 이제 이쪽은 어떻게 보이나.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전쟁 이후에 이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갈라졌나. 또 그런데 아직도 함께 나누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이 한민족이라는 틀 안에서 아직도 서로 공명하는 부분이 있는가, 어떻게 갈라져 왔는가, 이런 거를 사진으로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퓰리처상을 받을 것 같아요. Yeah, I'm not thinking about that.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퓰리처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제가 했던 거, 그리고 또 남한에서도 이제 제가 앞으로 할 거, 같은 결국 접근입니다. 제가 찍을 거는 뉴스 사진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일상에 관한 겁니다. 이게 아마도 북한에서 특히 강력한 어떤 효력을 발휘했던 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바깥에서 전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인간 중심의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진짜 사람들의 진짜 삶 외에 더 발견할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게 저의 접근법이고요. 남한에서 할 것은 부지런히 여행 다니고 거기서 또 이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북한이랑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른지 열심히 관찰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포토그래퍼라고 보통 하잖아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우리도 뭐 사진 기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근데 이제 포토 저널리스트라고 따로 부르고 있고, 실제 하신 일들을 보면,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보면, 사진으로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찍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포토그래퍼가 아니라 포토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으면 어떤 자질이 필요합니까? 본인 경험상? I think the requirements or the skills of being a 아마도 photojournalist 이 포토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술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그 저널리스트랑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진도 또 다른 또 하나의 언어고, 그 다른 좀 언어를 구사한다라는 거 외에는 보통 저널리스트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글을 쓰는 저자나 마찬가지로 저만의 스타일, 저만의 목소리를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능력도 갖춰야 되고 끈기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윤리적인 차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예술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전 예술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건 논픽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룰이 있고, 그래야 사람들이 저희가 보여주는 거, 아, 이게 진짜구나 믿고 신뢰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이야말로 저널리즘 뿐만이 아니라 포토 저널리즘에서도 가장 토대가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자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마지막 질문인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포토 저널리스트의 입장에서 뭐랄까요, 흥미를 끄는 대목, 지점, 다른 나라와 다른 부분, 그건 뭔가요? For me personally, it was my first time.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2000년대 북한만 간 건이 아니라 남한 서울도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산가족 상봉으로 50년 만에 그 가족들이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을 보게 됐었는데요. 사실 그때만 해도 한반도에 대해서 거의 잘 아는 것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그 50년 만에 가족들이 처음 모였다가 3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찢겨지는 이런 장면을 본다라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본 게 이 80 노모가 이 눈이 잘 안 보여서 이제 50년 만에 처음 본 아들의 얼굴을 기억하려고 이렇게 손으로 더듬는 그 장면을 봤었는데요. 그 장면을 보고 또 이제 북한에 갈 기회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이 포토 저널리스트로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계속 따라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집착이 사실은 생기게 됐었습니다. 사실 한반도라는 데가 굉장히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데인데, 아마도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무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세계가 여기에 한반도에 등을 돌리고 대부분 무시를 해왔다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도 이제 누군가가 외부에서 이것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할 때가 왔고,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리고 책임이 이제 처음은 우연이었지만 저한테 왔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좀 집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오늘은 아직은 이 프로젝트가 준비 단계니까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빌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가면서 또 기회가 되면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뉴스공장 전속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데로 나가시면 안 되고요. 예, 큰일 나고. 자,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지금까지 세계적인 포토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구텐펠더 씨였습니다. 그리고 동시통역사 홍희연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장수 어종 캐비아를 담는 어종으로 더욱 유명한 철갑상어. 이 철갑상어를 진액으로 만들었다는데 그 이름하여 설악어. 오메가3, 필수 아미노산, 각종 미네랄, 컨드로이친 등 100년 장수 철갑상어를 진액으로 한 컵에. 좋다 좋아. 철갑상어 진액 설악어. 세미로가 콸콸콸. 검색창에 설악어.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정수 가지. 오빠, 우리 말 타러 가는 거야? 그렇게 좋아? 고민하지 말고 장수로 오세요. 온 가족이 즐기는 승마 체험과 국내 최대 규모의 말 역사 체험관 등 장수에는 정말 볼 것, 누릴 것들이 넘쳐난답니다. 말의 심장 소리를 직접 느껴보는 장수에서의 하룬 여행. 장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주말 여행은 장수로. 승마 체험 예약은 063-350-5486.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투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불친절한 AS. 오늘도 누가 멀리서 듣나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스페인 서남부 세비야인데 42도를 넘는 날씨. 남편을 수입했기 때문에 시댁에 가 있다고 남편을 수입한 우리 세비야 및 카디츠라는 곳에서. 아, 카디츠 해변 도시죠. 예, 저도 가본 적 있습니다. 멀리서 참여하셨고 칠레 푼타아레나스. 이야, 먼 곳입니다. 지구 정반대편. 세계 여행 중인데 지금은 독일이네요. 예, 다음 주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보겠습니다. 자, 카톡에 참여하려면 한국 번호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글쎄요. 카톡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원 의원은 최순실 재산 환수에 일단 동참을 해라. 네, 그래야지 믿어주겠다. 장재원 의원 관련한 반응도 많습니다. 음악이 뭐였냐? 예. 음악이 뭐였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음악은 저희가 다음 기회에 장재원 의원 나왔을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화장실 편을 마감하고. 화장실 편. 네. 이제 여름을 맞이하는 휴가 특집을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여름에 도시여행 특집을 좀 한다고 그랬는데, 그 네. 이미 우리 예고까지 했잖아요. 지난번에 네. 오늘 베를린 하겠다고. 네. 그런데 이제 베를린보다 우리 거를 좀 시작을 해보죠. 사실은 작가가 갑자기 요청을 했는데, 용산공원에 대해서 좀 용산기지 또는 용산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 거기 휴가 갈 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지. 뭐 휴가라고 하는 거는 꼭 가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용산공원 같으면 사실 베를린 장벽처럼 우리한테 굉장한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데잖아요.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역사 여행과 더불어 미래 여행으로 이건 우리가 또 만들어가야 되는. 하지만 아직 생태 공원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꿈을 꿔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진다고 여행으로 가면 안 되나요? 꿈꾸지 않고 그냥? 꿈꾸지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반론을 제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산기지. 네, 용산기지 내지는 용산공원. 사실은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께서는 이미 이거 다 만들어진 거 아니야? 진작에 나온 얘기인데 아직도 안 됐어? 다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공식화된 거는 2003년 노무현 참여 정부 그때 나온 때였습니다. 얘기니까요. 예. 노무현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하고 그때 이제 완전히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서는 네. 사인까지 다 했죠. 생태공원 만들어진다는 얘기 그때 나온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그 다음에 국회에서 용산공원법도 만들어지고 또 평택 지원 특별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미 다 된 모양이다. 근데 뭐야 이게? 안 됐어 아직도. 이게 뭐냐면은요. 사실은 이제 용산 때문에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어저께 그 평택에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기지가 험프리스 기지라는 데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령부 건물이 어저께 이제 기공이 아니라 이제 완공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미팔군 사령관님 막 씩 웃고 나오고 막 너무 좋다고 막 이러면서 나오니까 이사가 됐네. 올해 말까지 이게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올해 말까지 이전을 완료를 하겠다는 게 이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산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게끔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가 나온 겁니다. 2003년에 얘기가 나온 다음에 몇 년간 14년 만입니다. 건물을 14년 지은 건 아닐 테고. 그런 건 아니고요. 왜 이렇게 그동안 이제 평택 그 기지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미 동맹 사이에서도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그 이전 자체가 좀 늦어졌는데 워낙이 조건 자체가 용산에 있는 거를 이전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용산공원을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그 늦어졌기 때문에 솔직히는 참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뭐 여러 가지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래서 그랬으면 개발로 그러니까 이게 정권 교체되고 난 다음에 용산공원이 다시 떠오르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마음으로 굉장히 이게 이제 안도를 합니다. 생태공원이 아니라 사실 초기 계획도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생태공원이 아니라 온갖 건물들이 들어가가지고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이제 우리가 누구만 나쁘다고 그렇게만 얘기할 건 아니고 이게 처음에 이게 가능해졌던 건 노태우 정부 때였어요. 네. 1990년에 됐습니다. 그때 공약이었어요. 공약.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의 그 이 프로 생활의 시작도 거의 이 용산공원하고 같이 시작할, 왜냐하면 이게요, 우리 전문가들한테는 정말 이게 너무너무 매력적인 프로젝트거든요. 이건 도시에 대해서 완전히 다시 생각해 볼 수 도심 있는 한가운데 건데. 이렇게 큰 땅덩어리가 그럼요. 뚱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니, 뭐 땅덩어리가 그렇게 너무. 그럼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니, 역사 여행과 미래 여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가 막힌 땅덩어리 기회가 생긴 생겼다. 그렇게, 그래서 뭐, 그리고 그림을 막 그릴 수 있고. 그림도 많이 그렸습니다. 네. 뭐 거기다가 다 주택만 짓자는 사람도 있었고, 주택 문제 그것도 심각할 기념관 때 여러 개 짓다는. 기념관 짓겠다는 네. 얘기도. 근데 하여튼 2004년에 이른바 기본 계획에서 그때도 사실 꼭 잘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다가 뭐는 주고 뭐는 안 주고 돈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주로 협정을 하는데 돈 문제에서는 저는 잘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거의 8조나 우리가 평택 기지 만드는데 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용산공원에서 파른 돈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산에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거는 용산 기지 안에 포함된 건 아니고 이쪽에 한강대로하고 저쪽에 한남동 쪽으로 있는 데는 뭐 주상복합 이런 거로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미 팔렸어요. 엄청나게 또 비싼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높은 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참 못마땅한 거죠, 솔직히는. 근데 뭐 뭐 돈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치고 그 다음에 또 못마땅한 게 또 있죠. 그냥 전체가 다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제 어저께 미 8군이 갔는데 한미 연합사령부는 그대로 있게 됩니다. 이거 뭐 한미 동맹을 상징한다 그러면서 계속 있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 헬리콥터 비행장도 그대로 있게 되고요. 아하. 그리고 혹시 그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다. 드래곤 호텔이라는 데 가셨을 거예요 아마. 거기 가서 주로 먹는 게 고기입니다. 스테이키 스테이크 먹으러 뷔페. 갑니다. 네. 맞습니다. 스테이키를 굉장히 미국식으로 잘하는 호텔인데 그 드래곤 호텔은 그대로 거기에 있게 돼요. 미군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너무 화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이렇게 화가 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군이 그렇게 요청을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령부가 있고 그 호텔은 이용객도 많고 뭐 등등등 하기 등등해. 때문에 미군이 계속 이용해야 그리고 하니까. 아마 아실지 모르지만은 이 미군 기지 저쪽 위쪽에 땅에는 미 대사관이 들어오게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미 대사관이 그걸 예상한다고요? 후암동하고 붙은 쪽에 완전히 큰 땅을 네모나게 딱 미 대사관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쓸모가 있겠다 싶어서 그랬는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보면은요. 이 용산을 보면은 서울에 그야말로 배꼽 같은 데가 배가 있고 그냥 배가 크고 그다음에 거기 배꼽 근데 꼭 배꼽까지 딱 있는 데가 드래곤 호텔 자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없앤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 대신 이제 그 미군뿐만이 아니라 일반에도 개방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건 잘 몰라요. 그러면 그거는 대사관, 드래곤 호텔, 한미 그게 다 사령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네. 다 위에, 가운데, 나머지 공간은 나머지 어떻게 공간은 이제 공원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기념관 이런 거 짓지 않고요? 아니 그런 거는 이제 하겠다고 마음은 이제 정해놨는데 그동안 이명박 정부 때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진행이 안 되면서 특히 박근혜 정부 동안에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어떤? 이게 국토교통부가 뭐냐면은 어떻게 했냐고 땅이 크잖아요. 한 70만 정도니까 그걸 쪼개가지고 이거는 뭐 문화관광부, 이거는 뭐 이거는 여성부, 이거는 무슨 경찰청. 그래서 기념관 짓겠다고 막 7개로 나눠놨어요. 기념관 빌딩만 다 찾아야 될 정도. 그래가지고 그때 안 그래도 이제 그 밑에 아실지 모르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이 길게 옆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솔직히 전문계에서도 그렇고 역사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쪼개서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도시 속에 생기는 처음에 국가공원이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데 진짜 부럽거든요. 그죠 말이죠. 도시 한가운데 거기 엄청나게 큰 녹지가 있잖아요. 거기만 벗어나면 빌딩 숲인데 거기를 들어가면 숨 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도시 한가운데 가장 발달한 도시 한가운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있는 게 정말 부러운데 기회전의 찬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서울에도 드디어 허파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이게 이런 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저는 정말 땅 쪼개는 거는 정말 제가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려고 작년에 기획부동산이 잘하는 거죠, 땅 쪼개는. 맞습니다. 땅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특히 그 안에는 국방부가 굉장히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 가운데 국방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용산의 땅이 역사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조금이 아니라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 오늘 시간 많으니까 역사 얘기도 좀 하죠. 오늘 길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역사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정말 슬픈 땅이에요, 우리로서는. 예전에 제가 어설프게 아는 바로는 중국 혹은 일본
한강에서 우리 땅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처음에 몽고 친구부터. 몽고 때부터. 예. 몽고 때부터. 그 한강이 옆에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예. 이게. 물자가. 이게 물자 들어오기 좋고요. 그러니까 네. 14세기 때부터 여기에 그리고 땅은 또 넓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선 왕조가 사용하던 꽤 큰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그냥 가서 그냥 주둔을 한 거죠. 외국 군대가 들어오면 주둔하는 곳.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게 항상. 바로 성문 밖에 있고. 예. 땅은 넓고. 그리고 교통 편하고. 한강 바로 붙어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제 한강 바로 붙어 있고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여기 한 중간 정도까지 배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쉽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14세기에 몽고가 했죠. 예. 그 다음에는 또 임진왜란 때 또 여기에 와서 일본 애들이 주둔했죠. 예. 근데 일제시대 때도 일제시대 때 했죠. 그다음 미군이 거기서 또 들어왔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이제 정말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게 요 주둔하는 게 우리나라만 지배하기 위해 주둔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 일종의 병창기지였습니다. 몽골이나 이런 총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치겠다고 여기다 병창기지 만들었고, 일본 애들은 여기서 태평양 전쟁하겠다 병창기지 만들었고, 미국이 뭐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간에. 미국 동북아의 방어선에는 태평양 한반도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게 더 슬픈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 그래서 군사적인 시설물도 다 빠져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바로 또 국방부가 그걸 치고 들어왔거든요, 사실은. 원래 이게 군사적인. 요쪽에 있으니까 국방부가 들어왔는데, 지금 그래서 그때, 저도 사실 이제 당시에 위원회 이런 데 참여하면서 이제 많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국방부가 나가야 된다, 일단. 국방부가 나가야, 딴 데도, 국방부가 나가야 미군 보고도 더 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국방부는 안 나가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그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전쟁 기념관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역사적인 게 여기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도 굉장히 많고요. 일례로 들어서는 6.25 전쟁 때 한강 다리 폭파시키려고 하는 결정도 여기서 내려졌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게 워낙 커서.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 사람들 이제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다들 놀래죠, 도대체. 니네는 어떻게 도시 한가운데 저 담벼락에 저렇게 있고 저게 남의 나라 땅이 되네. 외국 군대가 거기 주둔하고 있어. 외국 군대라는 게 뭐냐면 남의 나라거든요. 남의 나라고. 우리 마음대로 못 들어가고. 우리를 점령한 곳들이 항상 주둔하는, 점령한 군대가 주둔하는 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정확하게는 111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내년부터 저기 한다라고. 중국의 홍콩 돌아가는 것과 본질적으로 비슷한. 그렇습니다. 거의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일에 베를린 할 텐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거하고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군사적인 시설물들은 다 빼내자. 일단 일차적으로는. 아니요. 그럼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좋겠는데. 그거는 좋겠는데 이제 그거는 시간적으로 두고 보는 거로 하고요. 네. 제가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자? 아니, 어떻게 활용하자는. 네. 그게 생태적으로 복원이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땅 나눠 먹게 하지 말자. 사실은 이제 그 뉴욕시에 있는 센트럴 파크도 거기 200년 역사가 땅 따먹기 방어 역사예요. 맨날 이거 들여놓겠다. 저거 들여. 땅이 크니까 뭐라도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잖아. 개발업자들이 얼마나 탐이 나겠어요. 얼마나 탐이 나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식당 집어넣겠다, 무슨 호텔 집어넣겠다. 이거 방어하느라고 막 했던 건데 우리도 아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당장 내년부터는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그 8조 들어가는 것도지만 토지 정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가 상당히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 근데 땅 오염을 정화시키는 게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돈을 미군이 안 냅니까? 지금 안 내는 걸로 돼 있죠. 아니, 전세 살다가 나가면 원래 복구하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뜨거운 문제예요. 굉장히 뜨거운 문제라서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게 용산 기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국에 굉장히 많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딴 것들은 가령 부산에 있는 굉장히 큰 미군 기지 하나가 있어서 하얄리아. 그건 서면에 있는 건데 그건 한 13만 평 꽤 커요. 그거는 한 2005년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그런 것들이 꽤 많아서 그걸 이제 뭉쳐서 평택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근데 그동안 토지 오염 정화 비용에 대해서 그냥 침묵 못 온 거죠.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있는 거죠. 이런 식이어서 용산은 특히 오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오염에 대한 게 제대로 조사도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했는데 거절한 건가요? 거절한 적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아까 여쭤볼게요. 거기 들어가 보셨다는 게 드래곤 호텔만 들어가 보셨죠? 아니 그 뒤쪽에 일정 정도 공원 시설, 공원처럼 돼 있긴 있잖아요. 근데 가보면은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 중에 그 안에 들어가본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1%도 안 될까요? 0.1%. 못 들어가는 줄 알죠. 저는 0.1%에 속해서 저는 조사하면서 한번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는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일반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위에서, 남산 위에서 보면은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공원처럼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안에 건물도 무지 많아요. 한 1100동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등장, 그리고 그 안이 아시다시피 무슨 미군만 그냥 주둔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이 사는 데도 다 있거든요. 그게 1945년인가 6년에 미군이 거기를 차지했으니까요.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무슨 캘리포니아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전원 나무가 잘 돼 있고 전원 풍의 이런 도시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70년 영역처럼 돼 이상 자기들 있지만. 땅처럼 썼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제 일단 여기는 청와대도 관심이 있고 국토교통부도 관심이 있는데 이것도 종무부 부처는 당연히 국토교통부인데 제가 하여튼 오늘 기회를 통해서 제가 꼭 우리 시민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요점 이제 나오네요. 이제 요점이 예. 저긴 게 일단은요 지금 국토교통부는 마스터 플랜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생태공원 만들어서 앞으로 10년 안에 다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하는 짓입니다. 다. 왜냐면 제가 짓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맨날 하는 짓을 그래. 땅이 있으니까 어떻게 써먹을 걸 정해서 그거 빨리빨리 하자. 저는 그런 거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0.1%도 못 들어가 본 이거를 일단은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있는 상태도 있는 상태에서 우리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 안에 있는 역사에 대해서 지금도 물론 발굴이 되어 있는 게 있지만 역사에 대한 걸 충분하게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환경오염이나 이런 거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는 내년에 이게 돌아오면 당분간은 아무 지점 하지 말고 조사하고 국민들한테 처음엔 가이드 투어 조금씩 더 해가지고 일단은 이런 짓이 그동안 일어났습니다. 역사의 교육 현장으로 일단 쓰자. 일단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가 그 설계한 사람도요. 지금 마스터 플랜이라고 세워서 외국 팀하고 우리나라 팀하고 들어가서 뭐 팀이 있는데 그 사람도 아마 10번 이상 못 들어가 봤을걸요. 그렇게 왜냐하면 땅에 대해서 자기의 땅처럼 느끼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이걸 갖다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뭐 지도에서 보고 물론 설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는 정말 우리의 슬픔과 한과 우리의 그야말로 배꼽 같은 땅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를 저는 정말 대통령께도 부탁드리고 싶고 급하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절대로 이 안에 첫 번째 급하게 하지 말고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기록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막 부시고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럼 와닿습니다. 와닿죠. 아, 고마워요. 제가 일단 가서 그대로 냅두자. 네, 그대로 내버려둬서 일단 최대 많은 사람들 보게 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기 하는 거는 저희도 왜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 가서 왜 딱따구리가 가가지고서 막 깨고 그랬잖아요. 팔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럼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근데 그도 이제 모릅니다 이제는. 이제 모르면서 가짜도 많아요. 지금 여기에도 저기 벽돌 담으로 해서 다 있는데 어느 시점에는 이제 이거를 부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좀 근사하게 만들자. 베를린에서 그 돌에 상징성을 부여해서 기념품화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우리는 이거 베를린은 장벽이었는데 우리한테는 이게 성이었거든요.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을 다시 우리가 이제 구성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상상을 하는 거에 뭐 어떤 액션이 필요하다. 그 액션을 왜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한 번에 쫙 하지 말고. 화물은 이틀이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자체를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서. 좀 해봅시다. 왜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요. 다 미친 사람처럼 쳐다봐요. 아니,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저도 크게 공감하면서 듣고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네. 정말 그러고요. 그 벽을 아무나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70년 이상.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그 안에 역사적인 기록들이 일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저기서 용산구청에서도 뭐 드러내고 그러는데 역사적인 기록을 차곡차곡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왜냐하면은 다시 창조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옛날에 거기 동네도 있었고, 옛날에 거기 물길도 있었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쫙 연결만 하면 다 좋다. 뭐 나무만 많으면 좋은 거다. 생태공원이 되면 좋은 거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다시 살려내려면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그 안에, 조선시대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기후제도 했던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제에서 굉장히 일어났던 역사들이 있고, 또, 미군에서 일어났던 역사들. 이 역사들을 기록을 찾아내는 게 그리고 그걸 모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요 세 가지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말자. 아주 제발.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듣다 보니 든 생각인데 그 오염된 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아마 자기 땅이 아니니까요. 그럼요. 막 버린 거죠. 막 버리는 거고 떠나면 되니까 자기들은 자기 앞집이면 그렇게 못하죠. 근데 거기도 이렇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치되 여기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그럼요. 편말을 세워놓고. 그럼요. 어떤 물질로 오염이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보관할 건지. 이 비용은. 비용은 미군이 주지 않고 떠났다는 것도 기록해두고. 우리가 한미약정을 어떻게 앞으로 바꿔야 되는지. 우리가 못 해낸 거죠. 못 해낸 겁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못 해낸 건데 그런 것도 보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오염 물질도 제거하고 처리해야 되지만 그것도 하나의 역사로. 이랬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그래서 서울 도시형이 아주 괜찮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문하신 대로 건축가 주문대로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이야기네요. 왜냐하면 저는 제일 아는 척하기 잠깐만요. 아는 척하기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는 척하기 딱 좋은 거 하나만 여기서 저는 나무만 많이 치면 된다고. 아니 그렇게 맞아요. 그게 하면 이게 비전문가의 한계예요. 이게 말이죠. 용산공원에서는 이거를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면 서울의 상경축과 한강의 수경축이 크로스하는 데다. 요거 하나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이거 멋지게 됩니다. 상경축은 뭐냐? 백두대간이 쭉 내려와서 북한산으로 해가지고
북악산으로 해가지고 우리 비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창덕궁으로 해가지고 남산으로 해가지고 한강까지 내려오는 거 이걸 상경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줄기. 남북 예. 상경축 산의 경관 그 다음에 한강의 경관 수경축이 만나는 데가 바로 이 용산이다. 요거 하나는 좀 이제 그러면 좀 멋있게 보일까요? 어디 써먹기 쉽지 않은데 근데. 그렇겠죠. 상경축과 수경축이 만나는 용산 우리의 산경이라면 산이 산세로 이루어진 경관. 경치. 네. 그리고 수경축이라면 물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경치. 동서 수경축과 남북 상경축 그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특징이거든요. 우리나라 경관에. 네. 용산이 바로 그게 만나는 바로 그게 지점,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까? 데입니다. 아하. 자, 오늘 새로운 시각을 이 코너를 통해서 처음으로 얻었어요. 시간이 짧기도 했었지만 왜냐하면 생태공원을 만들자, 센트럴파크처럼 만들자 여기까지 가는 게 한계였어요. 그 이전에 항상 박물관 짓고 시멘트 건물 짓는 게 싫어서 그런 시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야 아무 데서나 지을 수 있잖아 시멘트 건물은 여기는 제발 공원으로 만들자 여기까지 한계였는데 공원으로 만들기 전에 전에 우리의 역사와 그걸 체험하게 만들고 그 공간이 해체되는 과정도 하나 상징화하고 역사화하고 그런 다음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결국 생태공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10년 동안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111년 만에 돌아오는 건데 앞으로 30년 걸리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랑 같이 호흡을 할 땅인데. 그래서 다시는 여기가 외국 군대 주둔지로 또 되지 말아야 하고 그죠?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럼 산경축 수경축은 못 외울 것 같습니다.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